고민과 성찰,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이 책을 완성하신 주인공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교육 내란의 저자 성기선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기선입니다. 이게 오늘이 주말이고 또 연말이라서 되게 바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대소사는 많은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모인 이 자리는 제가 이 교육 내란이라는 책을 써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 하나하나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검증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학교가 도대체, 우리가 학교를 얘기하면 꿈을 얘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요즘 학교를 얘기하면 대단히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고통이 따릅니다. 학교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좀 더 많이 펼쳐져서 우리 사회가 이 학교를 좀 더 사랑과 애정으로 좀 돌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도 쭉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의 내란을 겪어왔다. 이게 내란이 안에 있는 사람만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개개인의 문제, 욕망의 문제, 수많은 정치와 이념과 이 갈등의 문제가 학교에 지금 교육을 교육답게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희망을 가꿔야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실패를 그냥 학습하는 그러한 사회,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도 하나의 나무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성장시키도록 하는 그 토양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80년대에는 여러 가지 참교육을 얘기했고요. 90년대 들어와서 교실 붕괴 얘기가 나옵니다.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아예 학교 교육의 위기, 그래서 학교의 붕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혁신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최근에 와서는 교육 대전환을 해야 된다, 주장과 외침은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해법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해법을 우리가 함께 찾아봐야 되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교육 내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학교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또 성장 과정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육은 몰라라, 입시 하나만 교육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정말 이 갈등을 헤쳐나가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희망찬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씨를 뿌리고 모종을 키우듯이 그 모종을 키우고 그것이 제대로 커야 나중에 튼튼한 나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모인 열기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이런 교육적인 내란을 극복하고 정치가 자기 도래를 돌아와서 정상화되듯이 우리 교육도 자기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교육 본연의 자리가 어디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되고, 관계 회복을 통해서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교육을 세계 멋진 교육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감사드리고요. 축사해 주신 김신일 선생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배우 이기영 배우 감사드리고, 김동연 지사님이나 조영익 시장님뿐 아니라 수많은 정말 좋은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2부 콘서트를 진행하실 박시영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고 저는 마지막 순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박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박고영 교수님 이렇게 보니까 추천사도 써주셨고 책도 꼼꼼히 읽어보는 것 같은데 오늘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사실은 그 예전에 뉴스공장에 민생 코너에 성규 교수님 나오셔서 처음에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교육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말할 때 약간 의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방송에 나와서 하실 때 처음에 뭐좀 뭔가 뭐 얼마나 알겠어 교수가. 그래서 교수들이 되게 잘 모르고 아는 자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까? 아니 교수하고 교사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교사들은 되게 특징이 연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또 제대로 아는 게 없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교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딱 하나 알거든요.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이런 특징이 교수들한테 있는데 이제 되게 교육 문제 잘 모르거든요 교수들이. 근데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제 조금 놀랐어요. 사실 조금씩 놀래가다가 쭉 나름대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뵐 기회도 있었고 또 내라는 기간 중에 많이 뵙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책도 보고 뭐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여기 마지막에 여기 표지가 보니까 표지 한번 봐보실래요? 뒷장. 네, 표지 벌써 책을 벌써 접으셨네. 책을 보면 맨 뒷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맨 뒷장에 맨 위에 있는 게 제가 쓴 말인데 홀로 서기가 아니라 함께 서기가 교육이라는 것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고민한 교육 전문가는 만나기 어렵다.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가능하면 현장을 아는 사람이 교육감이 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강민정 전 의원님도 와 계시는데 저분이 저도 추천사 썼어요. 제가 또 요즘에 좀 글빨이 되니까 전국에서 추천사 써달라고 오는 또 요즘에 이런 시절이다 보니까 오는데 대부분 안 쓰는데 한 5분 정도 썼어요. 그리고 출판 기념회도 왔으면 하는데 제가 우리 강은 원님한테도 못 간다고 했는데 오늘 몰래 왔다 갔다 가려고 했다 오셨는데 혼날 줄 알았어. 딱 보니까. 네? 아무튼 그런데 제가 조금 얘기해도 돼요? 우리가 약간 생각을 해볼까요? 옛날 책 중에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가장 오래된 책 그러면 얘기라는 책입니다. 얘기, 예악, 얘기, 학기라는 게 학기. 학문에 배우고 가르치는 기술에 관한 책인데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제일 유명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배우다 보면 뭘 알게 되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뭘 알게 돼요? 배우가 됩니다. 의견 배우처럼 배우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 아저씨들이 하는 개그인데. 그러니까 배우다 보면 배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배우다 보면 이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배우다 보면 모른다는 걸 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함을 안다는 거거든요. 배우면 배울수록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고 가르치다 보면 뭘 알게 될까? 아는 사람 없어요? 배우다 보면 내가 부족하다고 할 깨달아. 근데 가르치다 보면 뭘 깨닫냐 이거죠. 가르치다 보면 학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곤란함을 알게 된다. 곤란함을 알게 된다. 곤란한 곤자가 뭐냐면 나무 박스 안에 나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할 수 없는 이 곤란한 상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를 키워야 된다. 이게 아주 오래된 동양의 교육관인데 지금 학교가 어떤 환경이냐? 학교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학교가 아주 쉬운 말 해볼게요. 부모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하기가 쉽습니까? 어렸어요? 아까 아들하고 친하신 것 같던데. 안 친하죠? 솔직하셔야 됩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친할 수가 있나요? 다시 말하면 정말 친근하게 대화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모든 걸 같이 나누고 같이 있으면 좋고 그럴 수가 있나요? 성기성 교수님만 친하답니다. 아니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도 오늘 자기 친구 결혼식 갔어요. 얘기 안 하고. 알았어. 자 이게 그래서 삼광오륜 중에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친하게 지내라는 거거든요. 친하게 지낼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큼이나 지금 벌어진 사이가 어디냐? 학교의 교사와 학생 간의 사이. 교사와 학생이 어느 정도 벌어졌냐? 아버지와 아들보다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보다 왜 멀어졌을까?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기존 체계에서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모범적이에요. 기존 체계에 딱 맞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성장하는데 이 체계에 딱 맞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온 아이들은 이 체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만남이 곤란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곤란함이 극단에 와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교육감을 선출직으로 뽑기 시작한 이래로 어쨌든 진보 교육이 큰 틀에 뼈 긁은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밥을 줍니다. 학교에서 무상급식. 그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그 다음에 혁신학교.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의 대한민국 학교에 교사도 학생도 불행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제 적어도 진보 민주교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여튼 책을 여러 권 받았는데 흔한 말대로 하면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책을 보내서 추천 좀 써달라.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책 중에 이 현재 지금 이 문제를 가장 정확히 짚고 계신 분은 여기 계신 두 분이었습니다. 네, 두 분 있으니까 왜죠? 두 분이셨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기정 선생님 주인공이니까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비교적 섬세하게. 그런데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대안을 찾자고 물음을 던지는 방식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라면 뭔가 책임있게 정말 이 문제를 함께 해결나가는데 역할을 하실 수 있겠구나. 왜냐면 딱 본인이 약간 권위적으로 보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약간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책을 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그 성기성 교수님하고는 저희가 이제 교육 언론 창이라고 교육 전문 언론이 있죠. 언론 매체가 있죠. 교육 언론 창하고 저희 박시영 TV가 2주에 한 번씩 교육 백과사진이라는 교육 전문 코너를 1년만 정도 진행을 해왔는데 우리 성기성 교수님이 고정 패널로 계속 진행하셨어요, 같이. 근데 여러 패널들이 나왔는데 교육 현안 두루두루 다루면서 늘 보면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교수 생활만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교사, 선생님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문 경우에 선생님도 하시고 올해는 안 하셨고요. 네, 짧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책 이야기 해봐야 하니까 이 교육 내란, 교육 내란, 네. 대란도 아니고 내란. 맞습니다. 이 제목을 어떻게 저렇게 설정을 했습니까? 사실 제목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대란으로 갈 거냐, 내란으로 갈 거냐. 그게 문제의 근원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육 안에는 있지만은 그 문제의 근원은 전부 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안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교육 내란이라고 하면은 그 구성원들이 책임져야 되고 거기서 문제 생겼다, 발단도 거기에 됐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온갖 사회 문제의 축소판이 학교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배웠던 얘기인데 현장에 가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교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교육 정책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꿈을, 허황된 꿈을 우리한테 심어주는데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근본을 바꿀 수는 없다. 사회 문제가 해결되면 교육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보는 시각 자체를 교육 내란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그 안에서 찢고 볶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도 같이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게 사실 요즘 시대적으로 내란이란 말이 유행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 걸 좀 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확하게 진단해보면 교육 내란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훨씬 더 다가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학술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문제 중심, 질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내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어떤 어려움을 각성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란으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책 보면 교육 관계자들이 좀 많이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교육부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장관이나 국가교육위원회 이런 데서도 좀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느껴지는데 교육대 내란이라는 이 책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둘 다 교수니까요. 정확히 어떤 교수인지 박 교수님. 내란이라는 제목. 글쎄, 저도 이거 막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저 영화 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명세 감독. 그래서 내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요즘 같은 난중 교육에서 어땠을까? 재밌으라고 한 말이고요. 네, 좋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교수님이 교육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 관련 쉽게 말하면 교사, 교수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교육과정 평가원장 이런 평가원장이 뭔지 아시나요? 상황을 보고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교육까지 평가원장 다 아시죠? 네, 평가원장 하셨고 그래서 수능의 원리, 원칙 또 진행 과정 이런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제가 느끼면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에서부터 시작된 것 또는 사회적 이념으로부터 시작된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그 현장까지 어떻게 특히 신자유주의의 사실 신자유주의는 제 식으로 말하면 철학자가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신자유주의는 1970년에 탄생해서 2008년도에 사망했어요. 이념적으로 사망했어요. 오늘날 전 세계 어떤 정치인도 어떤 학자도 자기가 신자유주의를 주장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신자유주의가 죽었는데 이놈이 죽었는데 산 것처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걸 좀비 자유주의라고 해요. 좀비 자유주의가 난을 일으키니까 이런 표현까지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교육 환경이 난 중에 그러니까 난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 그것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4개의 갈래를 잡아서 난을 짚으시고 대안을 짚으시는 것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5가지 난으로 5가지에서 구조적 원인을 짚어주셨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정치의 난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정치적인 변동이 너무나 심해서 학교는 너무 빨리 흔들리고 뭐 교육 100년지 대계가 아니라 5년지 소개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념의 난 그러면 이게 이제 리박스쿨이나 역사 교과서 뭐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 논의들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었고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교육과정 사회학이라 해서
교육 내용에 대한 사실은 그 계급이나 뭐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갈등들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불신이 너무 강하죠. 학교 교육이 불신을 받으니까 사교육이 올라가고 또 사교육이 의존하니까 학교 교육은 더 망가지고 이게 이제 메비우스의 띠처럼 불신이 더 심화된다는 얘기했고 AI, 에듀테크를 둘러싼 기술공학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정말 한탕주의, 도구주의가 착각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에 썼어요, 네 개를. 지금 우리 박 교수 얘기한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지금은 넘어가야 될 그야말로 과거의 정책이 되고 과거의 어떤 흐름인데 여전히 우리한테 문제시되는 게 신자유주의다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 때 25년 올해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렇게 해서 일반고로 중심으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윤 정부 들어오면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계열화, 또 서열화, 귀족화, 계층화, 계급화 이게 학교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돈 많으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돈 없으면은 그야말로 황폐화된 학교 현장을 경험해야 된다. 이게 공교육이 해야 될 일은 아니야. 제가 사실은 가장 모든 장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하나는 공교육입니다. 퍼블릭 스쿨, 퍼블릭 에듀케이션. 제가 이제 학생들 졸업할 때도 마지막 시간에 하는 말이 공교육의 정신이 뭔가를 익혀야 된다. 개개인의 욕심들은 많지만은 국가와 이 공동체가 제공하는 공교육은 어떻게 되고 공교육의 교사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공교육 자체가 이 자본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구조 이거를 빼뜨릴 수 없다 해서 사실은 마지막에 신자유주의의 난을 하나 더 추가해서 5개 난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 대목에서 궁금한데 최근에 보면 AI 시대 들어가면서 중국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다 공대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의사 되려고 다 의대로 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도 그렇지만 뭐 초등 의대반 뭐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한테 과학고가 있잖아요. 특목고 중에 네. 외고도 있고 과학고가 있는데 그럼 과학고 가는 학생들은 공대로 다 갈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하는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좀 박주영 대표가 교육을 잘 모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궁금한 거 묻고 들어가게.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받고 학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그럼 국가는 무엇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예산과 시스템을 동원해서 교육을 할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거죠.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고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역량을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이 설계를 장기적으로 세운 적이 없어요. 그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잘 아시고 저랑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아직 국가교육위원회 위치 설정이 정확히 안 됐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는 안 됐지만 사실은 나중에 중요한 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방송에 계속 하는 얘기가 지금은 한 해 뒤에 입시 바꾸고 이런 걸로 문제가 해결된 수준이 있고 국가 전체의 인력 배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의 목표 가치가 뭐야든지에 대한 재검토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한국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독립된 방식으로 정치적 의지와 관계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제가 생각해 성기석 교수님이 고민하실 현재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야. 아니야 그건 이제 대통령이 해야 될 문제 같고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제 지금 제 2기가 들어서고 있고 아마 여기도 와서 담당자가 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10년 교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먼저 빨리 설립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홍보하고 자랑하고 하지만 항상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딱 하나다. 대통령이 한 가지 약점이 하나 있어요. 대통령이 어떤 약점이 있냐면 사람들은 대통령이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만큼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 인간의
한 인간이 뭘 가지고 태어났는가?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영리한데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윤석열처럼 멍청한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 태어나고 싶어요? 사람은 다 가난해도 영리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탁월하게 영리한 사람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영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 지난한 다른 과정이 학교가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큰 고민할 필요가 없이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위상이 조금은 아직 정립이 안 됐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성기석 교수님 뭐 국가교육에 관련이 없잖아요. 과학고 질문했어. 그러니까 지금 과학고 질문했지. 그게 아는데. 네, 과학고인데 그래서 그것은 다른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성기성 교수님이 낸 이 책 중에서 대부분 읽어볼만한 대목 중에 과연 AI 시대에 여전히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뭐가 필요한가, 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깊이 하셨어요. 짧게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을 BRG 얘기도 부분만 하셨어요. 말씀하시죠.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AI가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ADT 때문에 아주 그냥 현장에서 지금 고개를 짤짤짤 흔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한 8천억 정도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뭔가 기술공학이 현장을 바꿀 수 있겠다. 우리 교육의 최종적인 종점은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인수학급에서 이질적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너무 힘들어. 그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요구에 대해서 기술공학이 발달하면 대응할 수 있겠다 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AI 디지털 교과서 만들 때부터 쭉 봤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AI가 없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할 정도로 너무나 초기 버전이고 단순하고 확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그걸 쓰는 순간 현장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뭐 로gin도 안 되고 가입도 안 되고 중간에 뭐 탭이나 이게 컴퓨터 고장나면 그거 고친다고 모든 에너지가 다 소요되면은 학생들이 관심이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AI를 그러면 버리고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자료로 교과서에서 지위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거의 안 쓸 거예요. AI 디지털 교과서 될 때도 사용률이 15%도 안 됐는데 지금은 아마 사장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아예 앞으로는 AI를 그러면 현장에서 완전히 배척해야 되냐? 그거는 또 다른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AI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AI는 질문을 하면 답을 잘하죠. 그러면 질문 제기형 교육을 통해서 AI를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원래 제가 오늘 토크할 때 박구영 교수 부르지 말고 혼자서 딱 들고 AI에 질문을 해서 이게 맞고 틀리고 방향을 계속 컨트롤 하면서 AI를 어떻게 갖고 노는가를 보여줘라 라고 했는데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그렇게는 안 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AI를 가지고 정말 자기 생각과 자기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컨펌받고 수정시키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이런 도구로서의 AI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수업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또 그거에 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그 학생생활기록부에 AI로 교사들이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사의 진정성이 느껴지기보다는 AI의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게 또 객관적인 또는 뭐 자료가 없으니까 주로 학생들의 내신 성적 쪽으로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어떻든 AI를 통해서 행정 업무나 수업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준비나 이런 데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학교에 지금 교사들이 행정 업무가 지금 폭탄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행정 업무를 AI를 통해서 활용한다면은 훨씬 더 그 많은 시간을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교수학습 준비에 활용한다면은 네. 좋을 수 있다. 도구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건 뭐 동의가 되고요. 그 선생님들이 어쨌든 개혁의 주체일 텐데 굉장히 교실에 지금 현장에 들어가 보면
정말 아우성이 큽니다. 그만큼 네. 힘들다라고 선생님들이 토로하고 있는데 민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학교 많이 지금 다니시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죠.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여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많이 배우는데 그냥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그 생생한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교권에 대한 얘기가 서희초 2023년도부터 우리 사회를 울렸는데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고 그 안 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딥 스트럭처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상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이 관계 문제 다시 고민해야 되고요. 학교 교실 안에는 이렇게 층위가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잘 따라가는 애들, 가만히 놔도 자기 주도성이 뛰어난 애들이 있고 정말 또 이 하위에 30% 이상 되는 뭐 다문 학생도 많고 또 ADHD도 많고 난독증도 많고 또 소위 말해서 그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그런 유형들이 꽤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애들은 얘도 아니고 저는 얘들은 관심도 못 받고 천덕꾸리가 되는데 사실 그 아이들이 좀 더 클 수 있는 환경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 집단이 서로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애들 공부 가르치고 밑에 있는 애들 케어하다 보면은 중간은 포기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개인 맞춤이 안 되더라도 집단 그런 세 그룹에 대한 좀 더 이 맞춤형 교육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사와의 관계 문제, 이 수업 진도의 문제, 수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학폭의 문제, 교권의 문제, 수많은 얘기가 교실 안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게 뭐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교실은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태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떠들어요.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수업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막 떠들어. 딱 보니까 이 학생이 떠드네. 교사가 선생 조용히 좀 해줘. 누구야 조용히 좀 해줘. 고마워. 됐어요. 그럼 자연스러운 거 같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시펄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너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이거 교육활동 침해라고 하거든요. 교육활동 침해가 아주 손쉽게 이루어지는 환경이 많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왜 그럴까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 똑같은 상황을 독일 유학 시절에 경험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개 떠들어요. 근데 선생이 한 학기 내내 야 너 조용히란 말 안 해. 뭐라고 하냐면요. 한 학기 내내 애야 부탁한다. 애야 부탁한다. 이거 계속 그걸밖에 안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사가 아직 학생이 어떤 맥락에서 누구하고 떠들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떠들고 있는 하나의 현상만 봤잖아요. 즉각적인 판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교사가. 너 떠들었다고. 네가 혼자 떠드는 걸, 너 혼자 떠드는 것으로 이 판결을 나서 조용히 나고 판결을 놔버린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는 절대로 이게 교육이 안 된다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교사도 학생이 이 문제를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아직 교육 현장에 있는 교육활동 침해를 받고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조차도 이 문제를 아직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있으면 가능하면 교사들에 대한 행정적인 경험을 최소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사들의 삶의 조건이 교사 스스로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교학 상장이 나왔잖아요. 교사도 학생을 끝없이 학습해야 돼요. 진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 교사들에게 일반 행정 업무를 줄이고 교육 활동에 대한 더 많은 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가능하면 교사 수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교수님이 써놓으신 것처럼 제가 AI를 직접 활용해서 논문을 쓰거든요. 논문도 쓰고 다 쓰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AI가 제가 만약에 연구 보조원 한 명을 쓰면 한 달에 보통 박사급들은 150만 원을 줘야 돼요. 150만 원을 주는 박사급이 한 100명 있는 것 같아요. AI가.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박사급이 100명 있어도 내가 활용할지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해서 문제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 수 있기까지 기초학력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평가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평가 기준이 필요해요. 지금은 문제를 푸는 능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측정했다면 저는 이제는 문제를 내는 능력이 이제는 모든 교육의 핵심이 돼야 된다. AI 시대에 AI를 가지고 뭐 가르치고 이런 것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들이 다 알아서 해요. AI 쓰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예.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이 얘기는 벌써 OECD에서 그걸 다 아시겠지만 학습 나침반이라고 해서 러닝 컴파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육의 방향을 얘기했잖아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변혁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학습자의 주체성, 에이전시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자기 목소리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AI는 도구가 되는 거니까 이 본말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사람 중심, 질문 중심, 자기 생각 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앞으로 더 가야 될 방향이다. 예, 교수님 그 책에 보면 지금 관계회복 강조하시고 BRG 모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다가 뭔가 뭐 멋있게 좀 이렇게 무슨 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게 뭐가 있을까? 사실 앞서게 학교는 세 가지 층위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가르치는 방법, 소위 말해서 뭐랄까요, 계열화 또는 세그리게이션 돼서 집단 간을 구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단히 효율적일 수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대학 가는 애들, 대학 가는 애들, 직업 가진 애들, 직업, 또 특수교육 따로, 뭐든지 우열반표서 하는 것도 다 그런 분리죠. 분리할 거냐, 통합할 거냐 할 때 저는 통합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건데, 거기에 들어오는 문제 제기는 통합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 공부 못하는 애들 구분해 놓으면 공부 잘하는 애들 더 잘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어떤 생각인데, 오히려 연구를 해보면은 통합을 해 놓으니까 성적이 더 올라가요. 이거는 한 20년 전부터 연구를 했던 건데 그 결과를 가지고 아니 이걸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설득시키지 그랬어요. 어쨌든 통합된 현재의 교실 안에서 이 세 가지 그룹을 어떻게 하면 함께 모두가 성장시킬 수 있느냐. 아니 뭐 교사가 무슨 뭐 신도 아니고 그 포기하고 있는 아이들, 날고 펄펄 날고 기는 아이들, 중간에 어정쩡하게 맘새 놓는 애들 어떻게 다 모두 성장시킬 수 있느냐. 이거를 한꺼번에 끌어모을 수 있는 모델이 뭘까? 일단 베이직 에듀케이션에서 B를 잡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을 확장을 해 나가면은 국민 전체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교육까지 권리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단위 학교에서 기본적인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리터러시가 안 되는 아이들,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 한글이 안 되는 다문화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한 기본 역량을 어떻게, 그게 사실은 빠지는 순간 더 위에 올라갈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집단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아이들, 그야말로 자기 성장에 날개를 단 아이들은 계속 성장시켜 주도록 해야 됩니다. 위를 누르고 밑에를 올린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위에 그로서 성장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R로 표시하면서 relationship,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교육도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관계 지향성을 갖춰야 된다. 우리 박 교수님이 최근에 이 책을 읽고 그 감동으로 얘기하신 거, 요즘은 겸손은 힘들다. 다스베이드에 나와서 제가 한번 하는 걸 들었는데 관계 회복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너무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이 책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모든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이 관계가 사실은 중요한, 그래서 사회 정서학습, 그 다음에 회복적 생활교육, 이런 것들이 더 강조돼야 된다.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학교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된다라는 생각에서 BRG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네이밍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나중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R에다가 R을 릴레이션십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R 자성을 써야 되고 리질리언스란 말을 같이 썼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교육과정, 연구과정에서 핫한 개념이 리질리언스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회복 탄력성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난 중에 난 가장 큰 난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나이를 저도 나이가 좀 있는데 누르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살을 눌렀는데 얼굴을 눌렀는데 안 나와 이게.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눌렀는데 눌러진 상태로 있어. 그러면 심각한 거잖아요. 이거 곧 죽는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그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태냐면요. 정서가 한번 훼손을 되면 올라오지 않는 상태예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학생들이 정서가 마치 눌렀을 때 한번 상처를 받으면 회복이 안 돼. 탄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특히 이건 제 개인이 아니고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 1, 2, 3이 있다면 세 번째 반드시 나오는 게 바로 이 리질리언스예요. 왜냐하면 AI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이긴 하거든요. 회복 탄력성이 사라져버려요. 정신적 회복 탄력성이 사라져서 한 번 상처받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관계 형성 교육. R을 두 가지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R 제안 스퀘어. 사항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 BRG에다가 R 스퀘어까지 들어가면서 관계나 관계 회복 탄력성 이게 사실은 되지 않으면은 공부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는 그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AI 시대나 이런 기술공학적인 그 개인주의적인 어떤 경쟁주의라고 하는 이런 시각에서도 볼 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학폭이라든지 최근에 뭐 성남교육지원청 학폭 사건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뭐 이런 정치가 개입된 학폭 말고도 학교 안에서는 이거를 이제는 법적인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적 관계 지금 이런 회복 탄력성 이런 게 없습니다. 한번 깨지면 끝이에요. 그런데다가 원래 또 대학 입시에서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이 있으면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지옥의 문이 열린다. 변호사의 문이 열린다. 오히려 이게 훨씬 더 교육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R 부분을 잘 다룰 건가가 관심거리라고 봅니다. 오늘 행사에서 보니까 아까 내빈 소개가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금 많이 됐는데 아마 여기 계신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 질의응답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책 내용 중에 못다한 말씀 혹시 있으세요? 마지막 기회 드리고 질의응답 받을게요.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앤디 하그리브스와 셜리가 만들었던 학교 교육 제4의 길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가서 학교에 가서 한국의 혁신학교 사례를 발표하니까 그 하그리브스가 하는 말이 한국의 혁신학교는 3.5 정도까지 간 것 같다라고 대단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줬어요. 지금 사실 우리는 일반 학교는 한 2.5 정도 갔을까? 개인 경쟁에다가 중앙 관료 통제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3까지도 아직 못 갔다고 생각되는데 4 정도까지 가려면은 앞서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학교가 지금까지 산업화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버티고 있고 가능한데 이제부터는 정말 학교가 이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 변화와 함께 변화에 맞추지 않으면은 도태되게 돼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내란은 그냥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와 학교의 구조가 뭔가 안 맞는 불이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학교도 빠른 속도로 변화시켜줘야 된다. 그게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줘야 되고 교사들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줘야 되고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가 할 수 있는 형식 논리를 다 좀 풀어줘야 된다. 그게 학교교육 제4의 길 이상으로 가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될 건가? 그 고민들이 사실 뒷부분에 미국의 애너하임 뭐 사례도 나오고 온타리오 사례도 나오는데, 뭐 그런 사례의 핵심은 무조건 학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이 함께 협력해서 참여할 수 있는 학교, 고립되어 있는 섬처럼 존재하는 학교, 성적만 나오면 끝나는 학교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삶의 주체성을 기르고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교사가 협업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학교의 문제를 같이 고민할 줄 아는 개방적인 학교 교육이 돼야만이 학교가 재기능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박시영 동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안산에서 왔는데요. 55년을 투쟁해 왔는데 순수하게 투쟁했습니다. 우리는 뭘 다른 게 아니고 70년대 초부터. 그런데 지금 역사가 무지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제 강점기 때서부터 일본 역사학자들이 문기부 장관 때서부터 그렇게 왜곡되어 왔는데, 그 제자들이 또 사학자가 돼가지고 국사설찬위에 들어가서 그대로 내려옵니다. 오늘날까지 100년 동안. 그래서 이런 걸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국회와 문화체육부와 청와대와 합심일치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바꾸면은 나쁜 말씀으로 드리면 오바이트 현상이 나오니까 하다못해 1년에 20%씩이라도 정상적인 역사는 똑바로 가르치는 걸 바꿔 나가면은 5년이면 거의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고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잘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지난날 고리타보는 게 똑바로 알아서 뭐 하느냐 하겠지만, 역사는 우리의 혼이고, 그리고 또 역사가 또 교훈을 삼아야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그거는 그렇게 가르쳐줘도 역사학자들 그대로면 이미 중고등학교 국사학자들이 다 국사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대로 가르친다 이 말이야. 책에 나와 있으니까. 왜? 대학을 보내려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와 문화체육과 청와대가 합심일치를 돼가지고 조금씩 내가 바꿔 나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요즘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대화할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욕을 많이 해요? 욕이 반이야, 욕이 반. 그런 거부터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쌍스러운 욕 막 합니다, 요즘에.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혹시 선생님 지적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역사 문제도 이 책에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정말 그 리박스쿨과 같이 이거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일어나게 된 그 오리진, 루트, 뿌리, 이거부터 마지막까지 그 빠질 때까지 우리가 이런 교육에 대한 올바른 자세로 그 문제를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성기성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양문석 국회의원실에서 잠시 비서관을 한 동안에 만났었는데요. 굉장히 그 지난 교육감 출마하셨을 때 제가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분을 제가 몰랐을까 했거든요. 저는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은 안산 동성고등학교라는 자사고 출신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특별한 교육을 부모의 그 경제적인 능력으로 해서 교육을 받은 그런 아이들인데요. 그 교육 시스템이 나쁘지 않습니다. 비록 저희가 자사고라는 그 제도 안에서 교육을 했지만 정말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육 공동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사고라고 해서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 보지 마시고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 반드시 한번 피드백 하셔서 교육에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교육 현장에 왜 정치인들이 자꾸 오셔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불만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뵀을 때
그분들께 그냥 교육하시지 말고 정치하십시오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오는데요. 저는 학부모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안산동산고등학교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교육 현장은 교육가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저한테 약속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분 뒤에는 안 들릴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하면 하나 질문은 자녀분이 이제 안산에 자사고에 다니는데 자사고의 그 운영 시스템에 여러 가지가 참 잘 돼 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자사고 특목고 이런 거를 이렇게 프레임으로 일반고하고 그 나눠서 좀 이렇게 자사고에 대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진보 진영들이 불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고 또 의견을 여쭤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 출마 관련해서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교육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다. 그 얘기죠? 개인적입니다. 네. 예, 그 자사고 정책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냐면은 2002년도 자립형부터는 5개, 6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그게 서울이 이제 대규모로 늘려버리니까 소위 말해서 생태계를 깨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안산 동산고와 용인 외군가 뭐 용인 외군 아닌데 용인 뭐 그쪽이 하나.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별 영향이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 지키려고 했던 그 특성화나 자율성이나 그 당연히 사립학교는 특성화되고 자율화 시키는 게 맞죠.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문제 지적했던 거고, 기본적으로 서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사고나 특목고 때문에 일반고 황폐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는 균형이 다 깨져버린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학교 자체 기준으로 보면은 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적으로 보면 좀 문제 있다. 이제 그 지적이었고요. 교육과 정치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교육의 정치화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를 지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이 직접 개입해서 교육을 좌충우돌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분들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뭐 명예를 위해서 수단화된다. 그 역시 교육의 수단화가 됩니다. 아울러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시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학교 현장에서 민주 시민 교육도 잘 시켜주고, 그게 우리 앞으로 자라난 세대들이 이러한 정치적인 내란이나 우경화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토론과 논쟁성 속에서 자기 비판 의식을 기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강화시켜야 되고, 한편으로는 정치인과의 거리를 둬야 되고, 이 두 가지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여론조사를 저는 늘 하니까요. 어떤 그 저기 교육 쪽에서 어떤 리더를 원하는지 물어보면 뭐 호남이나 수도권이나 영남이나 가릴 것 없이 학교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이게 공통된 현상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교육감 선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유심히 유권자들이 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고양시에서 온 고양학부모 비대위원장입니다.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일산 킨텍스에서 우리 박시영 대표님 기억하시죠?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신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저희 고양시의 독양 지역, 남양주 별내, 하남의 유래, 여기 수원의 이 지역 쪽, 광교, 그리고 김포, 동일한 현상입니다. 신규 택지 지구들에서는 이른바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라고 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때문에 학군 불분양과 원거리 통학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한두 명만 더 받고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가톨릭대학 교수입니다. 대표에서 이렇게 큰 뜻을 갖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을 응원하고 학자로서 야심찬 책을 출판하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돼요. 학자로서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저희 교육이 그렇게 문제만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한국과 미국이 대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저희 교육에 강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선생님이 표현하셨어요. 베이직?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공부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는데 그 차이가 저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제가 언어학, 문화 쪽 공부해서 그런 쪽을 많이 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의식하지 못하지만 저희의 생각이나 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화입니다. 의식입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그 베이직 그 경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경쟁은 어디서 오느냐? 많은 이제 한국학을 하는 선생님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한 이 효정심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누굴 위하여 뒤지지 않고 성공적이라고 대우를 하는 것은 나는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성공적인 아들, 딸이 되고 싶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게 강하거든요. 그건 누구도 가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원동력이라는 걸 많이 지적했어요. 그러면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그 다음에 그런 효정심이 약하고 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이게 너무 강해요. 강하고 자유스럽게. 근데 우리는 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최소한 이런 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그것을 더 지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을 학자들이 뭐를 많이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 체면 문화의 어떤 폐해. 그래서 어떤 이제 제3자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면 문화를 어떤 그 언어 문화 쪽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영어로 should be complex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난 이렇게 남한테 비춰줘야 돼. 너무 강하니까 그런 것에 그 지배를 많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올 안중에 많은 것을 제시하는데 우리의 그 의식 문화의 변화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보시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 예를 많이 얘기해서 여기 자유형 사립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많은 시험 정신이나 그런 것을 실천하는 그런 교육대학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코 저는 그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진이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현장에서 근데 제가 말하는 부분주의까지 지적한 다음에 그런 자율성, 체면 문화를 적당한 체면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체면 문화를 극복하면서 얼마나 자율성 있게 우리가 그 한국 교육 고유의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히 선생님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쪽에 여성분. 네,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오늘 배우가 말씀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날이네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질문 제안인데요. 저는 지금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전문 상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학에서 학생들 교수도 하고 시각 강사하다가 이제 거꾸로 했는데 지금 저는 상담이 사실 개인적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공도 여러 개로 다시 하면서 상담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 제 전사랑 제가 있는 학교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오늘 말씀하신 D와 R도 두 가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안경 질문은 그 말씀 중에 특수교육에 해당하는 그 파일을 좀 키워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사실 경기도에도 시각장애 특수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그리고 이렇게 학교가 지어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랜드 현상으로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것이 경기도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충주에서 왔습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는 일단 그 베이직 그 기본 교육에서 그러니까 특수교육의 파일을 키워주시면 뭐가 기본이 되냐면 학생들의 교육권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교권과 그다음에 그 교사들의 인권, 그 교육의 질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
질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특수교육의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확립화되면 그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계층화, 뭐 차별화 여러 가지 것들이 특히 특수교육에서는 그러니까 돈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치를 설명하면 돈이 많고 그러면 집안에서 막 여러 돈을 들여서 정말 개별화 교육을 맞추는 걸 막 해요. 이런 학교에 오지도 않아요.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아까우고 다 합니다. 그래서 개별화 격차가 정말 심해요. 그런데 일단 이런 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기본 세팅값이 어린이가정이거나 아이 때문에 또 100%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 가정이거나 뭐 편부모 또는 조소원 가정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계층적으로. 그래서 사실 학교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전체 파이에서 어쨌든 적다. 그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R적인 측면에서도 그 아까 뭐 회로 탄력성은 기존적으로 이제 자존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 세팅값이 정말 낮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있는 그 초두의 성모학교는 시각장애 이제 뭐 좀 그나마 좀 유명한 건 히딩크 감독이 이제 그 명예 한국인이 되면서 저희 학교에 그 축장을 만들어 주셨고 반사랑 지어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랑 같이 있는 재단의 이제 성심학교는 내가 농아학교인데 이제 YMC 그 고등학교 아니 YMC가 아니라 고등학교 내가 그 농아 야구단 그게 이제 영화로도 된 곳이고 실제 지금 이제 고등학교 그 농아 그 야구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처럼 이제 같이 저희는 교육을 하니까 근데 그것처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질문만 좀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했으면 그리고 좋겠고. 제가 네. 그냥 간단히 덧붙이면은 네. 지금 학교의 특수교실 상황을 보면은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꽤 수준이나 요구에 맞지 않는 지원을 하고 있는 구조가 많아서 오늘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 그 대상자층도 좀 늘려야 된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거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더 배치도 부족하거든요. 교사도 특히 전문 상담 교사의 숫자도 대폭 늘려서 질적인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상담 교사도 각 학교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담의 또 특징이어서 교사 자격증 때문에 진입 장벽도 있고 그래서 상담사를 주는 경우도 있고 교사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잘 안 뽑는 거예요. 전문 상담 교사로. 제가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뽑겠는데 권한이 없어서 여러 가지 것들 건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사고로 저기죠 우리 박상준 비대위원장님 고민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기도만 해도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신도시가 너무나 급격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신도시 제1기 신도시가 있을 시절에는 별로 없던 지역에 지금 제2기로 제3기로 오면서 그 들판이 전부 다 아파트 숲으로 쌓이는 대신에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덕양의 경우에 일산에 1시간 반을 통화해야 될 아이들이 지금 3분의 2까지 된다고 그러니까 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학교를 못 짓는다. 왜? 총량제 때문에. 사실은 학교 총량제 때문에 당장 급한 학교를 못 짓는 사례들은 교육부 정책인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른 대안들을 위해서 통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마련하기 위한 총력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창권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쩌면 경쟁의 이 부분이 우리나라는 전통사회의 특징, 가문의 영광, 또 부모에게 효도한다 너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너무 과해서 경쟁이 갖고 있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큰 부분까지 올라갔으니까 경쟁을 완화시키면서 그 힘을 다른 쪽으로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 교육의 과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체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교입니다. 여기 체육학과로 나왔습니다. 경기대학교 체육으로 대신해서 성규선 원장님을 찾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책 속에 이제 다 훑어보고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항상 체육이라는 부분은 일반적인 교육에서 좀 소외된 감이 좀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부를 잘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국영수 위주로 잘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올바르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
국영수 교과를 잘하는 겁니다. 그다음 체육이나 음악 미술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좀 실용화 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부탁이고요. 경기도는 소년체전 전국체전 나가면 1등입니다. 무조건 1등이에요. 인원수가 대한민국의 4분의 1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또 해체율이, 운동부 해체율이 또 전국 1등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240개 운동부가 해체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240개만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한 40% 가까이가 경기도에서 학생 운동부가 없어졌습니다. 그 운동부가 없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정책입니다. 그 정책 중에 가장 요즘 이슈가 되는 정책이 최저학력제라는 제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정한 성적이 되지 않으면 학생 선수들은 시합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성규선 원장님이랑 같이 함께한 포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경기도 전체 지금 여러 체육 단체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대변해서 와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요. 추후에 원장님을 정말 지지하고 응원하는 많은 체육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 체육 학력제와 또 운동 선수 학력 인증제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자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무튼 제가 선생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좀 많이 요즘 하는데요. 만나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현상에 똑같은 교사인데 진짜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란까지 쓰셨으니까 내란 잘 마무리하시고, 내란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 그래서 좀 경기도가 제가 경기도에 4, 5년 전부터 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제 교사들이 초청을 해서 온 거예요. 왔는데 다른 시도에 제가 교사들 초청을 받아 가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경기도만 오면 이상하게 뭔가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많이 있어요.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온 걸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경기도의 교사가 전국에서 와 있어요. 특징이. 다른 지역은 예를 들자면 광주 가면 광주 출신밖에 없거든요. 부산 가도 부산 출신밖에 없고. 근데 경기도는 전국에 예를 들자면 교대 출신 다 이거 옵니다. 전국에 사범대 출신이 오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된다. 거기에 성기선 교수님이 내란 수습하고 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끝으로 우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성규선 교수님. 박구영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경기 교육의 그 지난 한 15년 흐름을 조금 더 공부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그 요인도 있고 정말 지난하게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왔던 그 자존심이 남아 있는데 요즘 약간 뭉개져가지고 불편합니다. 그 동력을 다시 살려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축이 경기도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그 뜻을 모아서 함께 교육 내란을 같이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 나라 모두